건강보험료 또 올라가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계속. 네, 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네, 계속 올라가네요, 뭐가. 비판해야 돼요. 자, 그럼 세무사님은 매년 이게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네. 괜찮으신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머리 다 빠졌잖아요, 저 지금. 머리 다 빠져가지고. 네, 머리 약 먹고 있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건세무회계 김문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편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님한테 갑자기 부탁드린 이유는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네. 당장 나는 매출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쇼핑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뭐 이렇게 쇼핑몰을 내서 블로그 판매자도 있어요. 네. 블로그 판매자가 인스타도 있죠.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사업자 없이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걸 사업화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사업자 없이 했는데 점점 이게 많아지고 사업자는 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간이가세를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매를 조금 했던 사람하고 이 간이가세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나 뭐 꼭 해야 되는지 뭐 나는 그냥 안 하고 하면 안 되는지.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현금으로 사고? 예, 예. 그리고 요즘엔 이제 뭐 계좌번호를 적어놓잖아요. 그쵸. 계좌번호를 이제 공무원들이 봐요.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그쵸, 서울청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중부청에 의뢰를 해서 조회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쇼핑몰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매출 누락 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추징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냥 그 계좌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계좌 확인하고 오죠. 아니면 계좌를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세무에서. 그래서 그걸로 추징이 많이 됐었어요. 초반에 하셨던 분.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입금을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계좌를 계속 바꿔도 안 걸릴 수 있죠? 아 근데 어차피 개인 계좌는 뭐 일괄적으로 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일단 작정하면. 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짜 뭐 문제가 되는 업체들, 그러니까 고발이 한두 번 계속 들어가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걸린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 네,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지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걸리면 옛날 뭐 다른 것까지 같이 걸리니까 그럼요. 정석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현금으로 누군가 나한테 물건을 사고 그 네. 사람이 신고를 하면 네. 내가 팔았던 거가 다 걸려요. 그럼요. 왜냐면은 세파라치라고 들어보셨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이제 뭐 그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추징된 금액의 20%를 저한테 줘요. 오. 네. 근데 그 금액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진짜 떳떳한.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떳떳한 짓을 안 했으니까 제가 고발을 했겠죠. 그죠. 그렇기 뭔가 때문에 수상하게. 맞아요. 갖고 뭐 병원 쪽 세파라치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은방, 제가 뭐 300인데 뭐 현금으로 하면 뭐 200에 가져가세요. 갖고 200에 샀는데 이걸 가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현금영수증 안 끊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50% 과태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50% 과태료는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가세되는 건 부가세, 뭐 소득세, 과세가 또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되나요? 지금도 되죠. 저 신고할 사람. 네, 지금도 네, 20% 주고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사세요. 그냥 저 이거 신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신고 절차 복잡한가요? 그냥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고를 나와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진짜. 네. 조심하시고. 네. 네, 전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 전 신고하지 마세요. 자, 간이가세랑 그럼 일단 일반은 무조건 간이가세라도 내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가세들은 사실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이라고 예를 들면은 임대료가 5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뭐 0.1평 정도밖에 안 되겠죠. 0.1평도 안 되겠죠.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무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 뭐 금액 요건, 지역 요건 이런 게 다 있어요. 집에다가 방 한 켠에 냈다. 뭐 그렇게 내면은 이제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역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또 안 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강남이면은 거의 간이가세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일단 간이가세 요건이 맞다면 당연히 일반인으로 파는 건 간이가세들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네, 세법적으로는. 그러면 간이가세가 낫다. 그러면 간이가세랑 일반 과세로 넘어왔을 때 차이점. 차이점이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죠. 네,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네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그렇죠. 일반 과세들은 세무기한서 발행이 가능하고 간이가세들은 세무기한서 발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세금 차이가 가장 커요.
뭐 일반 가세자들은 10% 세금을 낸다라고 보면 간이 가세자들은 1에서 3% 세금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소득세는 똑같으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건 좀 잘 모아놓으셔야 낭패가 없긴 합니다. 나중에 종소세를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점은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1월에 이 땅에서 사업자를 냈는데 네. 이게 한 6월에 이미 4,800을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연도는 다 4,800 인정인가요? 그렇게 인정되고 6개월 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부가세 신고가 다음 연도 1월 25일이죠. 그죠. 그러면 세무세는 그때 하는 거예요. 1월 20일. 아, 그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1월부터도 일반 가세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더 유예를 주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당신은 일반 가세자로 일반 바뀝니다. 가세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잘 기간만 뭐 운이 좋아야겠지만 네, 맞으면 1월부터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만약에 했는데 매출이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8개월 하고 7개월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약간 계산이 좀 필요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는 월 계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 480이니까 1년에 480이니까는 월 4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쇼핑몰 해보니까 금방 넘던데. 이거 넘어가죠. 제가 첫 달에 간이 가세자들은 요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를 하시려면 무분별하게 많이 파시는 것보다는 뭐 소액을 엄청 많이 파는 업종이나 이런 분들이 간이가세가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많이 파셔야죠. 그렇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세 간이 예를 들어 1,000원에 산 거를 이제 네. 10,000원에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월에 300을 팔면 네. 3만 원에 사서 아니 3만 원에 사서 297만 원이 되니까 네.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진율이 20%에서 30%인 위탁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300이 실제로 나와도 얼마 안 남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매는 분들은- 많이 안 남긴 하죠. 그런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좀 간이가세가 금방 바뀌니까 아, 차라리 일반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넘어왔잖아요. 예. 일반 사업자에서 네. 법인 사업자. 네네네. 그러면 이 차이를 다들 그냥 어려워서 패스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이랑 법인이랑은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할까요? 두 가지 정도 두 되겠네요. 가지. 뭐 한 가지는 통장을 맞춰야 되는 거. 법인들은 다 통장을 맞춰야 돼요. 개인들은 안 맞춰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 통장에서 입출금 된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다 알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돈이 왜 나갔는지는 다 아셔야 되는 부분. 왜 웃으시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두 건인가가 네. 뭐야 모르겠다고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왜냐면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많기도 하고 뭐 모르겠는 거 진짜로 막 지어 짜고 막 핸드폰 사진도 다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장을 다 맞추고 이거를 몰라요. 진짜 출금했는데 모른다. 그럼 그냥 대표자 가져갔다라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 빼는 거 차이가 또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빼가면 돼요. 이익이 나면. 그죠. 그렇죠. 근데 법인은 돈을 빼갈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급여, 급여, 배당, 배당, 퇴직금. 퇴직. 그래서 거의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 일단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급여랑? 어렵고. 배당. 배당. 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네. 세율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2천만 원까지 그냥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15.4%인데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6에서 42%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 간단 계산은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배당 소득이 15.4% 세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급여로 받아가는 건 얼마의 세율인가요? 그거는 그냥 6에서 4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되는 세율이. 그렇죠. 근데 체감세율은 배당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급여는 법인세를 제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거니까 6에서 38%인데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재원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20%를 이미 납부를 했네요. 법인의 순수익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에서 또 15.4%를 내야 되니까 뭐 많게는 뭐 3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자녀들한테 조금 재원을 마련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법인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들한테 뭐 진짜 1억, 2억 이렇게 주려고 하면 10%, 20%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 초과 누진세율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배당은 뭐 계속 2천만 원씩 하게 되면, 그죠. 계속 15.4%만 납부를 하면은 애기가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잘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법인 낼 때 물어봤던 건데 예, 맞습니다.
아들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번 연도에 배당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 추징이 됐어요. 너 무슨 5살짜리가 땅을 사.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에 뭐 진짜 태어나자마자 뭐 주식 받는 애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배당 받는 애들도 엄청 많고요. 건물 받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어떤 그런 게 없는지.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세무서에서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공무원도 확인하죠. 그러니까 뭐 이걸 샀으면 저희가 이제 등기부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 배당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져요. 배당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세무서에 어차피 신고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등 배당도 가능하니까 차등 배당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차등 배당은 뭐죠? 차등 배당은 뭐냐면 아버지가 주식을 9를 갖고 있고요. 아들이 2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데 배당을 할 때는 아버지 1을 하고 아들한테 9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더 높지 않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배당할 때 세율이 몇 %라고 말씀드렸죠? 배당 15.4%. 그렇죠. 증여는 세율이 어떻게 돼요? 40% 아니에요? 10%에서 50%로 돼 있어요. 아 그쵸. 1억까지 10%, 1억이 넘어가서 5억까지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억을 배당을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1,000만 원 배당하고 아들한테 9,000만 원 배당을 했어요. 사전 증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들한테는 증여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초과로 배당을 했으니까 10% 구간이겠죠. 네네. 1억이 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근데 배당을 할 땐 15.4%라고 말씀드렸죠. 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미 더 많은 세금을 추징을 한 거예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를 했었으면 10%고 배당을 했으면 15.4%니까. 이게 더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럴 걸 근데 제가 초과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네. 배당으로 계속 빼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면 결국은 금액이 높아가면 그렇죠. 그 초과 구간이 배당을 해봐. 넘어가죠. 그 대신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자 배당이 3,400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자 배당 3,400이요? 네. 아 건보세. 네네. 애기한테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00은 안 넘기시는 안 게 넘기게 세팅을 조금 하는. 더 좋죠. 네네. 물론 이제 뭐 건강보험료를 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당을 하겠다. 이건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10년이라고 봤을 때 네. 애가 5살이면 15살까지 보고 네. 2,000씩 10년을 하면 2억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2억이 20%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 구간. 그렇죠. 1억이 넘어가는 구간은 어쨌든 그거니까 매년 2,000 정도씩만 배당을 하면 네. 안전한. 아,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네네. 법인이 이런 게 유리하다. 네네. 그러면 법인이 요즘 많이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많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들은 누가 봐도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법인들이 많은데 네. 투자자들이 법인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이 법인이 괜찮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부동산 투자는 샀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샀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채를 1년 동안 샀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팔았단 말이에요. 뭐 내후년이나. 그럼 이 1년 동안의 지출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법인만 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손실로 계속 가져갈 수. 손실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막상 진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자본금 요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가 있고요.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뭐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사용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대표자 급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자본 잠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건 뭐 수익을 조금 내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증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증자는 자본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본 잠식이 안 되게끔 좀 증자를 하는 방법이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지출이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네, 3천이 됐는데 네. 내가 처음에 만든 회사는 1,000만 원짜리였어. 그렇죠. 그러면 얼마의 증자를 해야 되죠? 자본 잠식이 안 되려면은 그래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더 하셔야지 자본 잠식이 안 되고 부분 자본 잠식이 되면 대출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 뭐 대출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올해가 마감되기 전에 빌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마감되기 전에 26일 전에 하셔야 됩니다. 26일이요? 네, 왜냐면 등기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보무사들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19일인데 네네. 좀 바로 올려야 되나? 네네. 그래서 26일 전에는 이게 얼마큼 증자를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은행이랑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월에 대출을 받을 게 있으면 네네. 이제 올해 뭐 증자를 해야 되냐 이런. 그렇죠. 올해 증자를 얼마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은행에서 이제 아웃라인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법인 쪽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간과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종부세. 법인은 종부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와. 저 나왔잖아요. 아, 네. 갖고 종부세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법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종부세, 그러니까 기준 시가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저 궁금한 점이 종부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 종부세는 제가 낼 세금의 어떤 부분에서 낸 거죠? 보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죠? 취득세. 그 취득세 내죠. 보유를 하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죠? 보유세를 내겠네. 그렇죠. 그 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내시죠? 재산세. 재산세 내죠. 이건 지방에 내는 거고요. 네. 종부세, 그건 국가에 내는 거고요. 재산세랑 종부세는 그냥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냈다고 네. 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아, 법인세 깎아주죠. 깎아줘요?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다. 다행이네. 네네, 그렇죠. 저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네, 그렇죠. 무슨 내가 종부세 하면서 제가 전화가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8년 이상 임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 깎아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임대를 하더라도 안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또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임대를 하더라도. 그럼 세무사님은 네. 매년 이게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네. 괜찮으신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머리 다 빠졌어요, 저 지금. 머리 다 빠져가지고. 네, 머리 약 먹고 있어. 이번에 또 네, 터졌잖아. 나왔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15억 이상이잖아요. 네, 정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과세를 유예를 해주겠다는 게 6개월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대출을 안 해준대요. 아, 네, 팔라곤 하면서 사진 마라 라는 뜻이거든요. 가격 떨어뜨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팔아라. 팔면 우리가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줄게. 감면해줄게. 하지만 대출은 안 해줄 거야. 이러면은 팔란 얘기인지 사란 얘기인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책이 차라리 그냥 조금 같이 풀어주던가, 아니면 뭐 9억 미만은 뭐 70%까지 좀 해주던가, 그렇죠. 15억은 안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답답하긴 해요.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다시 떨어뜨려 놓고 네. 그걸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사서 안정화시키고 이게 좀 안정화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확 폭락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기사 댓글에는 이거 자살 방지 정책이다. 네. 지금 너무 우후죽순한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뭐 폭락하면 진짜 다 한강다리로 간다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쵸. 그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제가 부동산을 좀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팔게 되면 주택은 40%인데 또 이번 정책 나온 게 50%로 다시 바꾸겠다. 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기로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 법인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장기로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개인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게 또 혜택이 또 있어요. 개인한테 더 좋은 혜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네. 낫다. 그렇죠. 그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이 더 유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네. 예를 들어 1년에 두 채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네. 하는 사람은 네, 법인세가 법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0에서 2억까지는 10%고 2억에서 200억까지가 20%거든요. 그 구간 더 있긴 한데 크게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맥스로 따져도 한 30%라고 보여져요. 토지는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 단기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50%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세금이 과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대신 또 그런 건 있어요. 법인 돈을 개인화 시키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점인데 네. 양도소득은 어떻게 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법인에 쌓여있는 돈을 또 나한테 가져올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걸 플러스해보면 주택을 한 채 샀다가 팔으면 법인세 10%에 그죠? 주택 예, 토지대 양도소득세 내한 10%. 10% 해서 20% 총 20%를 내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 수익으로 빼면 15.4%가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35.4%를 낼 수도 있어요.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인을 그냥 캐시카우처럼 그냥 계속 이제 뭔가 조금 일은 하면서 그냥 돈을 조금씩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빼시는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배당 소득이 난가요? 근로소득이 난가요?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또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에서 매출이 얼마큼, 이익이 얼마큼 났고 근로로 얼마큼 뺄 거냐. 그리고 이거를 배당으로 했을 때는 뭐 어떻게 세금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교를 해보고 빼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근로소득은 사대보험이 또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네, 대표자는 건강보험이 또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계속 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네, 계속 올라가네요, 뭐가. 비판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면세 사업인 부동산 저도 샀다 팔았다 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법인을 냈는데 네. 제가 이번에 과세 사업을 넣어서 과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세랑 면세랑 같이 했을 때 네. 단점이나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예를 들어 샤시 공사를 했는데 계산서를 끊어서 네. 떼었어요. 그럼 네. 이 여기에 붙은 부가세를 제 과세 사업이랑 같이 못 묶는다. 뭐 못 이런. 묶죠. 당연히 못 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과세 사업은 과세 사업별로, 면세 사업은 면세 사업별로 네네. 공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 사업에서 물건 산 건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되는 거고요. 면세 사업에서 물건 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한 거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안분을 해가지고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면 세무사 비용. 만약에 뭐 15만 원을 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안분이 들어가는 거죠. 안분이 들어가서 이제 부가세를 뭐 15,000원을 냈다. 그러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비교를 해가지고 면세 매출이 뭐 더 크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비율만큼. 그러니까 과세 매출이 100, 면세 매출이 100, 7,500원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내가 상담하러 온 거다. 면세 매출이 1억, 과세 매출이 2억이에요. 네. 그럼 3분의 2 이만큼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 뭐 전기 요금, 공동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을 쓰면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들. 와 그러면 좀 복잡하게 좀 싫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하죠. 계산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산해주고 저는 검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제가 계속 예를 든 건 주택이잖아요. 통 건물이나 상가 한 칸이나 이런 데 다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가세를 다른 쪽에 있는 부가세랑 상가를 샀다 팔 때 5천이 나왔어요. 뭐 과세 사업 쇼핑몰에서 마이너스 날 일은 없지만 마이너스가 나서 5천이 나면 부가세를 그럼요. 안 그건 내는 어차피 한 회사기 때문에 그냥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A 부서에서 이익이 났고 B라는 부서에서 손실이 났다. 그럼 당연히 상계가 되는 거죠.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럼요. 네네. 모든 회사들도 다 그렇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면세랑 과세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제가 지금 판매업인데 네. 이게 만약에 엄청 잘 돼서 국내 도매업체 큰 데가 됐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도매는 제조로 올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제조업이 되면 또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대출도 더 잘 나오고요. 제조업이 되면. 그리고 세금도 제조업은 더 많이 깎아줘요. 그러니까 도소매는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감면을 해줘라. 그냥 특별하게 뭐 이유 없이 그냥 특별세입니다. 특별세 감면을 해주는데 도소매는 10%를 해줘요. 제조업은 20% 감면을 해줘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감면 부분도 그렇고 뭐 대출도 사실 제조가 더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잘 돼가지고 창고든 공장이든 사서 거기에 우리 사업자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네네네. 구조를 만드는 게 제 궁극적 목표인데 네. 제조는 좀 일반 사업자들이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냥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제조는 그냥 물건을 만드니까 사실 마진율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세율도 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도 좀 많이 해주고요. 좀 혜택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아닙니다. 구독자 댓글 안 다는 사람들 영상 보고 도움만 얻지 마시고 좀 댓글을 달아서 여러 명이 이런 질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